안녕하세요. 저는 게이민이라는 회사에 마스터로 재직하고 있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콘솔 로그라이크 제작기입니다. 던전 림버스라는 게임의 포스트모템 형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게이민이라는 회사에 마스터로 재직하고 있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게임을 만들고 있고 그동안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만 콘솔 게임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베이스가 기획자였기 때문에 기획 위주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강연의 중심이 될 게임 던전 림버스는 턴제 로그라이트 게임입니다. 현재 닌텐도 스위치와 스팀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강연 순서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출시 후까지 전반을 다룹니다. 게임 개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배분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서는 우선 목표를 정해야겠죠. 첫 번째 단계는 개발 목표의 설정입니다. 이 게임은 게이민이라는 회사에서 2017년에 만들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3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죠. 퇴사 후에 쉬고 있던 저에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대표님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렇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게임을 맡았을 때 대표님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벤치마킹 게임을 명시해 주셨고 이 게임보다만 발전하면 된다가 목표였죠. 화면에 퀘스트 오브 던전스라는 게임이 보이시죠? 이것이 벤치마킹용 게임이었고요. 매출도 5년간 1억만 벌면 된다는 부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목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저는 목표를 항상 홀수로 정하는데요.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 기준이 홀수여야 다수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표님이 만족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재미있다고만 느낄 수 있으면 판매하는 건 본인의 몫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목표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벤치마킹 대상보다는 나아져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손익분기점은 넘겨야 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은 제약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일단 장르랑 이미 제작된 리소스에 대한 것은 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게임에 대한 제약이었고요. 여기에 주어진 기간과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관리에 대한 제약이 붙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오랫동안 쥐고 있던 게임이다 보니 기존 리소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단순히 많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르가 로그라이크잖아요. 로그라이크는 매번 초기화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플레이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기존 리소스의 20%만을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기했습니다. 그래픽도 수년 전에 제작된 것이라서 너무 올드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필 포인트로 캐릭터 일러스트를 추가했죠. 로그라이크가 그나마 팔리는 미국과 유럽을 메인 타겟으로 미국풍 아트 외주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S토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인력의 역량으로는 리소스의 수정은 가능했지만 직접 제작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건축물을 포함한 아웃게임 리소스는 거의 다 SS토어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제약사항을 하나하나 줄여나갔죠. 이제 명확한 세 가지 목표를 정했고 여러 제약사항의 대체 방법을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게임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컨셉트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또다시 리소스 문제가 거론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리소스는 전혀 현세대 게임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바꿀 수 없다면 무기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첫인상이 고전 슈퍼 패미콤용 도트 RPG 같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 키워드에 고전을 넣기로 했습니다. 고전 게이머층은 이 그래픽이 어필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유저층이라고 판단했어요. 장르의 고정도 어찌 보면 제약일 수 있겠죠. 이것을 기반으로 컨셉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정통 로그라이크 게임들을 여러 개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고전과 정통 키워드의 벤치마킹 대상까지 고려해서 고민했어요. 그 고민의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죽었을 때 그만하고 싶어지는 요소를 줄이는 것.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남길 수 있게 해주는 것. 앞에서 생각한 두 가지 결과를 다시 하나로 압축해보니 명확해졌습니다. 죽었을 때 여운이 남고 다시 하고 싶어야 한다.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 기획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4가지를 리스트업 했습니다. 오래 하다가 죽으면 더 허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짧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죽게 되면 게임이 이상해가 아니라 내가 실수했네 라고 느껴야 한다는 것. 죽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하나는 남겼다는 자기 위안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 할 때마다 무언가 하나씩 알게 해줘서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는 것. 이제 이 부분들을 살리는 기획을 하면 될 겁니다. 이제 컨셉트가 보다 명확해졌으니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해외 게임 커뮤니티에서 로그라이크, 정통, 고전 이런 키워드들로 검색을 해서 글을 읽고 이대로 가도 될지 판단합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 대다수의 대상 유저들은 모바일로 게임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로그라이크 이야기는 PC, 그 중에서도 스팀이 가장 많았습니다. 컨셉에 대한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플랫폼은 스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컨셉 기획이라고 하면서 정작 해온 것은 그래픽과 장르의 제약을 어떻게 활용할지 뿐이었죠. 진짜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은 차별화입니다. 고전, 정통, 로그라이크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넣어서 다른 게임과는 어딘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로그라이크 키워드에 묻히는 게임이 될 테니까요. 다만 타겟 유저들도 수긍할 만한 한도 안에서 차별이 돼야겠죠. 제가 선택한 차별화는 이 3가지였습니다. 맵과 오브젝트가 뭔가 다르다. 죽더라도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거대 보스가 등장한다. 이제 게임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컨셉 기획의 마지막 단계는 동기부여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저는 아래층으로 가고 싶어 할 거다. 그러려면 좋은 장비를 갖고 싶어 할 것 같다. 좋은 장비는 어디서 나올까? 보물상자? 그렇다면 상자를 여는 열쇠를 갖고 싶어 할 것 같다. 열쇠를 얻고 나면 뭘 하고 싶을까? 더 많은 상자를 열고 싶겠지? 그렇다면 무한 열쇠가 있다면 갖고 싶겠지? 이런 형태로 모든 요소를 연결하며 엔딩까지 구성합니다. 추가로 한마디 하자면 동기부여 요소는 모두 같은 비중이면 안 됩니다. 단기 목표와 중기 목표, 장기 목표 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 강연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와 컨셉 기획부터 동기부여를 위한 순차 구성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 맞춰서 게임을 개발하면 되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던전 림버스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의도로 정해진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7개 이야기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랜덤 맵입니다. 로그라이크의 랜덤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 프로젝트는 오래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덕분에 이미 개발된 랜덤 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완전한 랜덤이었는데요. 완벽한 랜덤은 밸런스에서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최소한의 유저 난이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밸런스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지정 요소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테이블화했어요. 단순한 랜덤 맵의 반복은 결국 지루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차별화 요소 중 하나인 맵과 오브젝트의 차별화를 위해서 테마를 8개를 정했습니다. 4개는 평범한 차별화를 추구했고 4개는 파격적인 차별화를 추구했죠. 그 과정에서 일부 차별화 맵은 랜덤 생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상자를 미는 퍼즐이나 밟으면 밀려나는 물길 등이 그랬죠. 그래서 수동 맵 제작 툴을 구현했습니다. 방 형태로 다양한 퍼즐 맵을 만들었고 그 중에 랜덤으로 방을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를 통해 랜덤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다양한 퍼즐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8개 테마의 맵이 제작됐는데요. 배치 순서가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파격적인 맵이 나오면 고전, 정통, 로그라이크 유저들이 부정적일 테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한 맵들만 계속 나오면 차별화를 보기 힘든 게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첫 맵은 평범한 감옥 스테이지를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구역에서는 유저 스스로 평범과 파격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게 유도했어요. 세 번째 구역쯤 가면 맵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유도하기보다는 플레이 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배치했어요. 마지막 고난이도의 두 개 맵은 모두 파격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초반에는 평범했던 게임이 후반에는 점차적으로 파격적으로 변화하는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맵 다음으로 소개할 요소는 튜토리얼입니다. 이 게임은 튜토리얼이 없는 게임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5가지 이유로 튜토리얼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하는 사람들만 하는 장르이고 대상 타겟이 명확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쾌감이었습니다. 게임은 처음에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수없이 죽게 될 것에 대한 상실감을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밋밋한 게임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줄 생각이었죠.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등장하는 모든 요소는 튜토리얼용으로 배치했습니다. 오브젝트나 아이템 등도 모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만 이 강연에서는 쉽게 몬스터만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몬스터는 아무 특징도 없고 약합니다. 싸우면서 기본적인 이동과 전투를 익히게 되겠죠. 두 번째 등장하는 몬스터는 공격력은 매우 높지만 방어력이 엄청 낮아요. 안 맞고 한 대 때리면 이깁니다. 하지만 맞으면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럼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겠죠. 세 번째 몬스터는 방어력이 높습니다. 레벨이든 무기든 사용해서 능력치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네 번째 몬스터는 첫 번째랑 같은 고블린인데요. 이쯤 오면 공격력이 어중간하게 강해져서 한 번에 죽이지 못하고 HP를 소량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몬스터는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맵을 넓게 보거나 마법 등의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되죠. 다섯 번째 몬스터는 첫 공격이 무조건 크리티컬로 뜹니다. 방심하다가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로써 크리티컬 시스템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새로운 요소가 등장할 때마다 스스로 하나씩 배워가도록 배치했습니다. 다만 11층 이후로는 유저 스스로 분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튜토리얼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반부터는 개체별 특성으로 원래 의도대로 하나씩이라도 더 배우고 알아가게 고민할 요소를 넣었어요. 예시는 4마리인데 2마리만 볼까요? 첫 번째 있는 골렘은 한 칸만 이동하고 그 자리에 멈춥니다. 방어력이 너무 강해서 싸우는 것은 어렵죠. 보통 길을 막고 있는데 유인해서 길을 열고 지나가야 합니다. 길을 막는 몬스터를 유인하고 돌아가는 그런 전략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진흙 괴물은 반드시 유저의 한 칸 앞에서 정지합니다. 이 게임은 턴제로 번갈아 움직이기 때문에 때리려고 다가가면 몬스터가 반드시 먼저 한 대 때리게 되죠. 맞지 않기 위해서 마법 등을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게 해줍니다. 시간 관계상 이 강연의 튜토리얼 이야기에서는 몬스터만을 다루긴 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템과 오브젝트 및 맵 컨셉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순차적 튜토리얼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 순서를 짚어보시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맵과 튜토리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열쇠 아이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에서는 반드시 결여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부족하게 만들어야 그것을 충족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죠. 앞서 말한 동기부여 단계에 따라 이 결여는 계속 달라지는데요. 저는 첫 번째 결여로 열쇠를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고전, 정통, 로그라이크 마니아에게 익숙하다는 것과 한정된 자원인 열쇠를 쓸지 말지를 유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전혀 없어도 게임은 문제없이 진행되거든요. 이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첫 테마 맵은 감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에서의 잠긴 문은 모두 창살이므로 문 뒤편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빈 방인 경우에 허무함을 줄이고 열쇠 사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유도한 것이죠. 초반의 결여 요소는 한동안 열쇠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 이 요소를 다른 것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열쇠만 찾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저는 만능 열쇠를 선택했습니다. 만능 열쇠는 기존 열쇠와 달리 소모되지 않는 무한 아이템입니다. 이것이 들어갔을 때의 장단점을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이처럼 단점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만능 열쇠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점 4가지 중 3가지가 대처가 가능했고, 이 대처 가능 요소가 새로운 결여가 됨으로써 동기부여로 연결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능 열쇠가 생기고 나니 예기치 못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열쇠를 얻는 순간 다시 1층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열쇠가 없어서 지나쳐온 상자들을 다 열게 된 건데요. 10수층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은 신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자에서 나쁜 아이템이 나왔을 때 허무감이 들 수 있고, 다시 내려오기까지 지루함도 큽니다. 무엇보다 인벤토리가 금세 가득 차게 돼서 갑갑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이 요소를 선호하시는 대표님이랑 한참을 상의해서 결국 2층까지만 되돌아갈 수 있게 합의했습니다. 4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거대 보스입니다. 던전 인버스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정통과 고전, 그리고 로그라이크와 타일맵, 턴제를 모두 만족하며 재미도 있어야 했죠. 기존 로그라이크의 보스들은 대체로 일반 몬스터를 수정해서 제작합니다. 크기를 많이 키울 수 없는 이유는 일반 몬스터와 동일한 랜덤 맵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4가지 차별성을 넣기로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달라 보이고, 공략도 기존 게임과 다르며 게임의 목표가 돼야 되고, 맵 테마의 전환점으로 삼기로 했어요. 처음 2 보스는 보드게임의 재미를 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보스는 바둑이나 오목의 재미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매턴 하나씩 뭔가를 소환하고 갇히면 큰 데미지를 받죠. 2번째 보스는 체스나 장기의 재미를 목표로 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말이 놓여 있고 내 움직임에 맞춰 지정 패턴으로 움직이죠. 이 패턴을 다 알고 나면 정말 쉽지만 익숙해지기까지가 힘든 보스입니다. 3번째와 4번째 보스에 도착할 즈음에는 콘텐츠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동기부여로 활용할 목적이었습니다. 3번째 보스는 상태 이상을 사용하는 보스를 배치했어요. 상태 이상 패시브를 지닌 동료나 특수마법을 활용할 수 있게 의도했죠. 4번째 보스는 정직한 턴 이동으로는 접근조차 힘들게 기획했어요. 마법을 쓰거나 동료로 막는 등 머리를 써야 이길 수 있는 의도였습니다. 다만 던전 인버스는 이후 장르가 바뀌게 되는데요. 장르 교체로 인해 이 기획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장르 교체는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원래 기획 의도는 이러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보스는 탐막 슈팅 게임을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바둑 형태로 계속 탐막을 소환하고, 소환된 탐막은 체스처럼 지정 궤도로 이동합니다. 마법이나 동료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응용하며 클리어할 수 있게 기획했어요. 로그라이크는 성장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 수치가 아닌 공략법의 다양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거대 보스를 만드는 것까지 4가지 요소를 설명드렸습니다. 5번째 요소는 아웃게임입니다. 아웃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이계와 마을로 2개 파트로 분류했다는 점.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한데요. 게임의 씬이 2개라면 왔다 갔다 무한 반복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씬이 3개라면 회전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방향성과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게임을 2개로 분류했습니다. 보다 명확한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씬에서는 과거와 시작을 담았고, 2번째 씬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게임으로 들어가는 형태였죠. 즉, 이 구분은 유저에게 게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로그라이크는 진행이 되지 않는 반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아웃게임의 첫 번째 파트인 2계에서는 과거로부터의 보상을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게임을 해오면서 한 번이라도 찾은 아이템이 모두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뽑기를 하고, 이전 게임에서 얻은 수정으로 다음에 얻을 무기를 만듭니다. 아웃게임 2번째 파트인 마을에서는 이번에 던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다음에 죽고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마을에서의 중요한 점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어진 횟수 안에서 현재를 준비할지 미래를 준비할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플레이 양상이 다양해지게 되는데, 이는 게임 자체가 마니악한 정통 로그라이크 유저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의 전략과 플레이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요소로 배치해 둔 것입니다. 게임 개발에서 짚어볼 6번째는 밸런스입니다. 랜덤 기반의 장르인 로그라이크라서 밸런스가 더 고민할 요소가 많았어요. 로그라이크에서의 성장은 다음 3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성장해봤자 죽으면 초기화된다는 것, 재시작했을 때 더 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만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 괜찮다는 것. 이런 초기화와 랜덤성에 더불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게임 컨셉트의 최초 목표입니다. 죽었을 때 게임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 모든 것을 만족하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점의 삭제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치 상승을 랜덤화 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기나 요리 등에 플러스 되는 만큼 마이너스 수치를 섞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기만 한 아이템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치와 레벨에 의존하는 것은 로그라이크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양한 클리어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가 예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합을 통해서 훨씬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죠. 밸런스에서 가장 큰 양날의 검은 아웃게임의 뽑기였습니다. 허무함을 줄이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장점과 함께 단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뽑기에 대한 밸런스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게임에 등장하는 상자를 4개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밸런스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좋은 상자를 열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더해졌습니다. 개발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맵과 튜토리얼, 열쇠, 거대 보스, 아웃게임, 밸런스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단계는 이런 요소들로 게임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가지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 생성 몬스터 문제입니다. 다른 몬스터를 소환하는 패턴을 지닌 몬스터가 있는데요. 당연히 무한 소환이 되면 과도한 레벨 상승이 가능해지겠죠. 이로 인해서 밸런스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막으려고 했지만 대표님은 크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정통과 고전 플레이어 중에는 노가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씀이셨고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어요. 결국 무한 생성은 그대로 방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로그라이크라는 장르의 정체성마저 모호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결국 허용 가능한 단계를 넘게 되면 여기에서의 몇 시간 플레이보다 후반부의 몇 분의 플레이가 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도록 전체 구간을 조절했어요. 이로 인해서 중반부 이후에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랜덤 맵이었습니다. 박스 밀기 형태의 퍼즐룸이나 밀려나는 물길 등으로 인해서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테마를 삭제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마니악한 타깃 유저들이라면 본인의 실수는 인정할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은 사람은 이 테마 맵을 피해갈 수 있다는 선택지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에 대한 대처로 스스로 죽는 포기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문제는 계단의 위치 생성 문제. 맵을 랜덤으로 생성하다 보니 계단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매번 맵 생성 시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길찾기 검색을 돌리면서 자동으로 오브젝트나 잠긴 문을 삭제하는 형태로 대처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개발의 시작과 컨셉 기획 단계를 말씀드렸고 개발하면서 핵심이 되었던 7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파트는 방향성 교체의 이유와 대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방향성 교체의 첫 번째는 장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까 거대 보스 부분에서 컨셉이 달라지면서 기획이 의미 없어졌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장르 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단은 거의 완성 단계의 게임으로 시행한 외부 테스트였습니다. 게임 스트리머 및 게임학원 수강생들에게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대부분의 의견은 어렵다, 불친절하다 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타겟이 애초에 마니악한 고전 정통 로그라이크 유저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만족도가 낮으니 게임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왔죠.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된 것은 도망치는 몬스터에 대한 부분. 저에게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가지인데요. 하지만 저를 제외한 모두가 게임이 좀 더 단순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준은 제일 처음에 정한 목표 3가지 기억하시나요? 그 판단 기준에 다수결에 따라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님이 만족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던전 림버스는 로그라이크가 아닌 로그라이트로 바뀌어야만 했죠. 로그라이크와 로그라이트, 한 글자 차이지만 생각보다 두 장르의 차이가 큽니다. 여기 비교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연에서 말해야 하는 것은 이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2가지입니다. 성장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플레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죽은 이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달라지고 변경됐는데요. 그중 기획적인 포인트는 이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쇠는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는 요소였지만 이제는 강해지기 위해서 상자를 열어야 하는 요소가 됐죠. 열쇠 부족에 대한 결여의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뽑기 상자 중 1개에는 고정으로 열쇠 10개가 반드시 나오는 형태로 수정했어요. 제일 많은 말이 나오던 몬스터 도주 패턴도 대부분의 몬스터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이고 신중하기보다는 스피디한 플레이가 돼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은 무기와 요리 등의 효과를 크게 높였습니다. 로그라이트가 되면서 제일 의미가 없어진 것이 워프 게이트였는데요. 성장형에 맞춰서 후반부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무관한 아이템이나 요리 버프 등의 수치를 높였습니다. 무기와 장비도 등급별로 좋고 나쁨을 배열했고 이 과정에서 무기의 상태 이상 옵션 등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다양한 활용보다는 이제는 좋고 나쁨이 확실한 명확성이 더 중심이 돼야 되니까요.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로그라이트가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해졌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좋은 무기를 얻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 위해서 죽으면 전부 사라지던 수정을 인벤토리에 남기게 했어요. 이 때문에 인벤토리 관리가 어려워졌지만 무기 제작은 더 쉬워졌습니다. 2번째는 영구 추가 능력치를 넣었습니다. 해골을 밟은 개수만큼 능력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도록 했죠. 해골은 각 층에 몇 개를 뿌릴지를 고정해서 능력치 밸런싱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 해골 밟기는 게임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만 밸런스 파괴의 주범이기도 했어요. 빨리 죽어야 강해지다 보니 들어가자마자 이제 필요한 것만 하고 죽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게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퀘스트, 해골까지 3가지로 이를 완화시켰습니다. 지정 퀘스트도 일정 층 이상 내려가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절했고 상자와 아이템 구성을 바꿔서 열쇠가 남았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유도했습니다. 해골은 100개 단위를 채우려면 다음 층에 내려가기 직전까지 아슬아슬하게 부족하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동기부여와 얽힌 밸런싱은 거의 처음부터 새로 작업했죠. 앞서 말한 대로 거대 보스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저들이 잔뜩 강해져서 보스에 도달하다 보니 난이도가 엉망이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보스만큼은 어떻게든 보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총 3번의 보완 끝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재미있고 어려운 보스가 됐습니다. 로그라이트가 되면서 스토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래는 분석형 타겟 유저를 위한 오픈형 배치였는데요. 힌트들을 던져주고 스스로 상상하고 이야기 나눌 요소들을 담았었는데 이제 이런 형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사를 다수 추가하게 되었고 사이드 설정은 대부분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다 바꾸다 보니 기존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 멀티 엔딩을 넣었습니다. 2회차 엔딩 조건은 해골을 밟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치 상승이 없으니 동료나 마법 등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하는 형태였죠. 하지만
이후에 2회차를 플레이하는 유저의 공략을 보니 무한소환 몬스터한테 노가다를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능력치 기준이다 보니 의도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르 교체로 인한 변화가 한바탕 지나가고 이번에는 두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플랫폼의 변경이었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일본 퍼블리셔랑 대화를 하던 중에 개발하던 게임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퍼블리셔는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어요. 풍래의 시련이라는 게임을 좋아하던 팬들이 이후 후속작이 나오지 않아서 일본식 고전 라이크 장르의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콘솔 게임 개발은 저의 오랜 꿈이었지만 문제는 게임을 너무 많이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저희는 꿈을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퍼블리셔는 이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일러스트가 서양풍으로 작업되었기 때문에 일본풍 일러스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게임 등급 심의와 마케팅을 전담해 주셨죠. 닌텐도 검수 중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수에 탈락한 이유가 이 화면 때문이었는데요. 프레스 애니 키에서 키가 키보드를 뜻한다는 이유였죠. 닌텐도 스위치는 키보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버튼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크게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닌텐도 스위치로 가려면 또 한 번의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밸런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작 체계도 변경했고요. 마지막으로 UI UX도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던전 림버스는 로그라이크에서 로그라이트로 바뀌고 스팀에서 닌텐도 스위치로 바뀌며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출시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출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출시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가격이겠죠. 가격 선정을 위해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게임들을 조사했습니다. 대다수가 1000엔 미만이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가격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800엔이라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퍼블리셔는 할인을 고려해서 더 높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출시 한 달 전에 날짜가 지정되고 샵 검수 작업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출시 준비를 하던 중 최악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게임의 타겟 유저는 풍래의 시련을 추억하는 유저들이었는데요. 하필이면 풍래의 시련 신작이 같은 날 발매가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출시 후에 일본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트위터를 포함한 SNS와 웹을 매일 검색했는데 어떤 유저는 2020년 턴제 로그라이크 베스트 3에 꼽아주기도 했고 DL 판매량 4위에 오르기도 했죠. 복잡한 풍래의 시련을 하다가 지쳤을 때 쉬면서 할 만한 게임이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메인 타겟을 일본으로 바꿨는데 어느 정도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11월에 일본 e샵 발매 이후에 미국, 홍콩, 유럽에도 발매가 됐는데요. 한국에서만 2월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 심의 문제였습니다. 퍼블리셔 입장에서 한국은 전체 판매량의 1%도 안 나오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심의 비용이 비싼 편이라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심의는 퍼블리셔랑 무관하게 저희 회사가 직접 진행했고 덕분에 꽤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출시 후에 스팀에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퍼블리셔는 스팀 판매량이 매우 적을 거고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회사의 이후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스팀은 테스트해봐야 할 플랫폼이었습니다. 어차피 테스트라는 마음으로 게임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와는 다르게 안 좋은 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대충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중국, 대만, 홍콩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인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국가별로 유저 성향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었죠. 위에 있는 거는 스위치 판매량이고 아래는 스팀입니다. 전체 판매량은 스위치가 스팀의 6배 이상이었고 앞으로도 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스팀을 먼저 보시면 출시 직후가 제일 높고 이후 빠르게 떨어집니다.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가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주셨는데요. 그때 잠깐 올랐다가 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판매량을 대체로 유지하는데요.
판매량이 감소하는 즈음에 할인으로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할인으로 매출 상승세였음에도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됐는데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라는 대작의 발매일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치는 총 판매량의 85%가 미국과 일본이었고요. 스팀은 대만과 중국에서 70% 정도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프로젝트의 시작에서부터 출시와 판매까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각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을 마음에 남기셨는지 도움이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순서로 저의 주관적인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5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제약이 많았는데요. 이를 잘 지켜냈다는 점은 잘한 점입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타겟 유저층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여러 가지 의도가 잘 구현되었다는 점은 잘한 점입니다. 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5가지입니다. 장르 변경과 플랫폼 변경 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트위치 등 스트리밍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필수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더 긍정에 가깝게 마무리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들은 한 번은 겪었어야 했을 내용들인 것 같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한 첫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적당했던 것 같아요. 개발 기간은 예정보다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손해는 보지 않는 정도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한 번은 겪었어야 할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발표자 소개란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조금 늦더라도 빠짐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